Okay, Houston, we've had a problem here. Can say again, please. Houston, we've had a problem. 1970년 4월 1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제39 발사대에서는 나사의 아폴로 13호가 발사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번에도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미 2번이나 사람을 달에 보낸 나라였고 아폴로 프로그램은 완숙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행사령관 짐 러벨, 조종사 잭 스위거트, 그리고 프레드 헤이스 3명의 우주비행사는 훈련을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고 그들의 임무는 달의 프라마우로 고원에 착륙해 암석 샘플을 채취하고 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세 번째 달 착륙 미션. 하지만 정작 그들이 출발하는 순간 몇 가지 불길한 조짐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교체였습니다. 원래는 우주선 사령선 조종사가 켄 매팅리였지만 비행 며칠 전 그는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교체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건 백업 요원이었던 잭 스위거트. 훈련은 받았지만 실전 투입까지는 상정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비행 직전 스위거트가 체크리스트에서 실수로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보고도 아무도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저 바쁜 일정 속에 벌어진 작은 실수로만 여겼죠. 하지만 그것이 미세한 불안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조짐은 발사일이었습니다. 아폴로 13호는 4월 11일 오후 13시 13분에 발사되었습니다. 우연이겠지만 그 수치들은 마치 불길한 암호처럼 반복되었죠. 누군가는 농담처럼 이번에는 13호고 13일이고 오후 13시 13분이니 뭔가 터지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대부분은 웃어 넘겼습니다. 과학은 미신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로켓은 순조롭게 하늘로 날아올랐고 3단 추진체가 성공적으로 분리되면서 우주선은 무사히 달을 향한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안쪽 깊숙이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발사 사흘째 되는 날 4월 13일 밤에 터집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약 32만 킬로미터, 지구 중력의 영향을 벗어나 달 궤도에 가까워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령선의 산소 탱크를 교반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산소 탱크는 단순히 숨쉬기 위한 게 아니라 전기 생산에도 쓰이는 핵심 장치였습니다. 잭 스위거트는 교반 버튼을 눌렀고 곧이어 우주선 안에서 쿵 하는 묘한 소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엔 우주선이 외부와 충돌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각종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내부 기압이 빠르게 떨어지며 산소 수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통신이 이어졌습니다. 여기는 아폴로 13, 휴스턴, 문제가 발생했다. 조용했던 우주선 내부에 위기라는 단어가 스며들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센서 오류일 수도 있고 작은 결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벨이 창밖을 본 순간 모든 오파는 끝이 났습니다. 우주 공간으로 흘러나가는 하얀 기체가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산소였습니다. 산소 탱크 중 하나가 폭발하면서 우주선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 전체가 무너진 상황이었고 이제 그들은 고장난 우주선 안에 갇힌 채 지구로 돌아갈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달 착륙, 이제 그런 건 사치가 됐습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살아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령선 내부는 산소가 급격히 줄고 있었고 전력도, 냉각도, 통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우주인은 당장 탈출할 수 있는 대피처가 필요했죠. 그들이 선택한 건 달 착륙을 위해 붙어있던 달 착륙선이었습니다. 애초에 그곳은 지구 귀환용이 아닌 잠시 달 표면에서 활동하기 위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임시 생존용 구명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곳으로 이동한 세 사람은 급속하게 변화가는 내부 온도와 습기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축적 속에서 온몸으로 살아남는 법을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진짜 고비는 지구로 돌아가기 위한 궤도 수정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폴로 13호는 이미 지구로부터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한복판에 있었고 가장 중요한 생명 유지 장치인 산소 탱크 중 하나는 폭발하면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기체 내부 기압은 점점 낮아졌고 산소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 전지도 마비되었기에 우주선 내부 시스템은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이 우주선에서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고 나사는 빠르게 대피 결정을 내립니다. 비상 탈출구는 놀랍게도 달 착륙선이었습니다. 원래 달 착륙선은 말 그대로 달 표면에서 수십 시간 정도 생존하도록 설계된 장비였습니다. 에너지도 공기도 수용 공간도 두 사람 기준이었고 지구 귀환 가능도 전혀 없는 단방향 장비였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유일하게 정상 작동 중인 건 그 달 착륙선 뿐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사령선에서 달 착륙선으로 옮겨 타며 말 그대로 임시 구명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그 내부 공간이 너무나도 좁았다는 점이었습니다. 2인용 공간에 3명이 들어간 데다 온도는 급속도로 떨어졌고 숨을 쉴수록 이산화탄소가 차오르며 내부는 질식 직전까지 갑갑해졌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또 하나의 위기, 바로 이산화탄소 필터 문제였습니다.
달 착륙선에는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원형 필터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몇 시간만 숨을 쉬어도 이미 허용치 이상으로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었고 점점 더 피로와 두통, 혼수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게다가 문제는 사령선과 달 착륙선의 필터 모양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령선은 정사각형 필터, 착륙선은 원형 필터, 어떤 부품도 호환되지 않았고 말 그대로 서로 맞지 않는 퍼즐을 손으로 조립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나사 지상통제센터는 전설적인 대응을 시작합니다. 휴스턴에 있는 기술진들은 우주선 안에 지금 있는 물건만으로 정사각형 필터를 원형 구멍에 연결시켜야 한다는 미션을 받았죠. 정말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작업이었습니다. 우주선 안에는 비닐봉지, 덕트 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 플라스틱 커버 등 아주 제한된 물건들만 있었고 그것들을 조합해 정화장치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술진들은 종이와 테이프, 슬라이드 규격을 꺼내들고 몇 시간 안에 정화 시스템 모형을 조립한 뒤 지상에서 그 조립 방법을 음성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러벨, 헤이스, 스위거트는 조심스럽게 그대로 따라 조립했고 결국 이산화탄소 수치는 안정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인류 우주항공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생존 전략 중 하나로 꼽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또 다른 문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냉기였습니다. 우주선은 태양열이 차단되면 그야말로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는 극한 환경에 노출됩니다. 아폴로 13호 내부 온도는 섭씨 약 3도까지 떨어졌고 승무원들은 두꺼운 복장을 하지 못한 채 서로 기대며 떨며 기기를 보호하며 견뎌야 했습니다. 햇볕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 기기들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고 결로 현상으로 장비 내부에 습기가 맺히며 감전이나 슈트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이 시점에선 산소와 전기 문제를 넘어서 우주선 전체의 기기 고장 위험이 터질 듯 말 듯 하는 상황까지 도달한 셈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제부터 귀환 궤도를 본격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원래 아폴로 13호는 달에 착륙한 후 달 표면에서 이렇게 계획된 궤도로 복귀하는 루트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 착륙도 하지 못했고 일부 추진 엔진은 이미 무력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프리 리턴 트래젝토리, 즉 달을 한 바퀴 감아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곡선 궤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궤도는 아주 미세한 각도 차이로 지구로 떨어질 수도, 지구 대기로 튕겨나갈 수도 있는 극한의 계산이 필요했죠. 컴퓨터는 전력 절약으로 꺼진 상태였기에 나사와 우주인들은 연필과 계산자로 지구 궤도 진입 각도를 수동으로 계산하며 다음 가속 시점을 기다렸습니다. 그 한순간의 실수가 수십만 킬로미터를 도는 궤도를 완전히 빗나가게 할 수 있었기에 모든 건 초 단위로 조율되어야 했고 우주선의 회전각도, 질량 분포, 태양광 반사량까지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제 아폴로 13호는 우주 공간에서 가장 정밀하고 가장 절박한 항로 수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가 아니라 도달하지 못하면 죽는다를 전제를 안고 계산을 시작한 것이었죠. 지구와 수십만 킬로미터 떨어진 공간, 3명의 우주 비행사는 단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정확히 귀환 궤도로 맞춰야만 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는 꺼져 있었고 컴퓨터도 대부분 전력을 끄고 차가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오직 인간의 손에 달려 있었죠. 우주 비행사들은 달을 공전해 지구로 되돌아오는 자유귀환 궤도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음 궤도를 이탈한 뒤 엔진을 한 번 더 점화해야 궤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달 착륙선의 하단 추진 엔진을 정밀하게 몇 초간 점화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점화가 수십만 킬로미터의 경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불과 5초, 14초, 30초 이 몇 초의 점화 시간이 생과 사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각도를 잡으려면 자동 항법 장치가 작동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력을 아끼느라 그 장비들마저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러벨과 헤이스는 직접 우주선 방향을 육안으로 확인하며 달 착륙선의 창문 밖에서 보이는 별자리와 지구의 위치를 보며 자세를 맞추어야 했습니다. 즉 거대한 수천억 달러짜리 우주선이 그 순간만큼은 인간의 감과 직감, 시각에만 의존해 방향을 틀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한의 순간 그들은 첫 번째 궤도 수정을 시도합니다. 달 착륙선의 엔진을 단 30초간 점화하고 기울기를 조정했죠. 지구에서는 숨죽인 계산이 이어졌고 우주에서는 엔진의 떨림 속에서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지구에서의 레이더 궤도 측정 결과 아폴로 13호는 정확히 지구로 복귀 가능한 범위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 30초 그 짧은 시간의 점화가 세 사람의 생명을 다시 희망 쪽으로 옮겨놓은 순간이었죠. 그러나 희망은 곧 또 다른 문제를 동반했습니다. 이번엔 전력 배분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귀환 궤도는 잡았지만 그 궤도를 따라 돌아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령선에 다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령선은 지금 동면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완전히 꺼져 있었고 배터리 잔량은 단 한 번의 기동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즉 전력을 너무 일찍 써버리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에 시스템이 꺼져버리고 그럼 방향을 못 잡아 불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다시 배터리 전력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령선 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꺼버렸다가 지구 귀환 직전에 다시 켠다는 극단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정확히 예열된 시간이 아니면 부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한 실험이었고 지금껏 우주비행사 누구도 사령선을 완전히 꺼놓고 다시 켜본 적은 없었기에 사실상 장비가 다시 살아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달을 한 바퀴 돌아 지구로 향하는 그 여정은 시간적으로는 4일 가까운 긴 여정이었지만 체감으로는 몇 년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내부는 냉동 창고처럼 차가웠고 비행사들은 젖은 양말을 신은 채 얼어붙은 손으로 기기를 만졌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식욕도 사라졌고 3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그 사이에도 나사는 지구 귀향 각도 조정을 위해 또 한 번의 짧은 엔진 점화를 계획합니다. 이 두 번째 점화는 달을 돌아 지구로 향하던 도중 소수점 한 자리까지 계산된 각도 수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러벨은 조용히 조종관을 붙들었고 헤이스는 타이머를 맞췄으며 스위거트는 연료 압력을 주시했습니다. 지상에서 통제팀은 기도를 하듯 시간을 계산했고 정확히 14초 점화가 이어졌습니다. 단 한 치의 오차도 허락되지 않는 긴장 속에서 이 짧은 점화는 성공했고 지구 귀향 각도는 드디어 목표 범위로 정확히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하나, 사령선을 다시 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구 대기권 진입까지 24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달 착륙선에서 살아남은 그들은 다시 사령선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스템이 꺼진 사령선은 다시 켜려면 순서도 정확해야 하고 동시에 습기와 결로로 인해 감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나사는 부팅 시퀀스를 완전히 재설계해 전력 소모를 20% 이하로 줄이는 최소 가동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비행사들은 극한의 조건에서 시스템을 하나씩 살려갔고 조명, 공조, 내비게이션, 통신장치가 차례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그 사령선은 다시 살아났고 지구와의 통신이 안정적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 지구 대기권 재진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죠. 사령선이 지구에 진입할 각도가 1도만 틀려도 대기권을 튕겨나가거나 지구로 떨어지면서 소멸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대기권 진입 시 통신 두절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분 동안은 지상에서도 우주선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극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모두가 숨을 죽이며 지구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폴로 13호는 지구 궤도에 거의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령선이 정확한 각도로 대기권에 진입하고 산채로 착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끝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전히 넘기 힘든 고비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세 사람은 다시 사령선으로 이동했습니다. 며칠 동안 머물렀던 달 착륙선은 이제 곧 버려져야 할 구명정이 되었고 그 안에서 얼어붙고 다 젖은 몸으로 사령선으로 기어 들어가야 했죠. 사령선 내부는 마치 냉장고 같았습니다. 수분이 공기 중에 맺혀 벽면은 결로로 젖어 있었고 컴퓨터 패널에는 물방울이 맺혀 감전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전기 스파크 하나에 전체 시스템이 꺼질 수도 있는 긴박한 순간이었기에 모든 기기를 정확히 정해진 순서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켜야 했습니다. 나사는 지상에서 다시 부팅 순서를 계산했고 총 전력 사용량을 20A 이내로 억제하면서 통신, 항법, 조명, 낙하산 전개 시스템을 하나씩 점검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기적처럼 하나씩 시스템은 정상 작동을 시작했고 우주선은 마침내 대기권 진입 준비 완료 상태에 들어섭니다. 다음 절차는 달 착륙선과의 분리였습니다. 이 순간은 우주 비행사들에게 감정적으로도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작은 착륙선, 애초에 달이 착륙하려고 붙어 있었던 그 장치가 오히려 그들을 살려낸 구명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지구 대기권 진입을 위해 무게를 줄이고 형태를 정비하기 위해 그 구조물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달 착륙선은 천천히 떨어져 나갔고 그 잔해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 태양 궤도를 돌며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주선은 초유의 궤도로 향해 서서히 자세를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 세 사람은 가장 두려운 구간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기권 돌입, 그리고 통신 두절 구간이었습니다. 모든 우주선은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엄청난 고온의 마찰을 견뎌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온층이 모든 전파를 차단하기 때문에 약 4분간 지상과 통신이 완전히 끊깁니다. 아폴로 13호가 재진입하는 각도는 무려 6.5도에서 7.5도 사이에 극한 정밀도를 요구했습니다. 재진입은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는 시간, 모든 걸 걸고 궤도로 계산했던 그 계산의 정답이 맞는지만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우주선이 재진입하고 통신이 복구되는 시간은 정확히 3분 30초 후,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도 아무 신호도 오지 않았습니다. 3분 50초, 아직도 침묵. 4분 10초, 통제센터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두 손을 모은 채 마치 기도하듯 모니터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4분 17초, 무전기에서 드디어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폴로 13호의 조종사가 통신 범위로 재진입한 것이었습니다. 지구는 살아남은 그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지상에서는 박수와 환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주선은 남태평양에 착수했고 기다리고 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이오지마호가 즉시 구조작전에 들어갑니다. 비행사들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자력으로 해치를 열고 무사히 헬기에 의해 회수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전세계 모든 방송국이 아폴로 13호 기적같은 생환이라는 속보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귀환은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디딘 순간만큼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달에 내리지 못한 임무였지만 전 세계는 그 실패를 성공 이상의 가치로 기억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이 꺼지고 오직 사람의 손과 감각 그리고 계산으로 우주 공간에서 생존을 이루어낸 생활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1970년 4월 17일 남태평양 해상 회색빛 헬기 안에서 3명의 우주비행사가 지구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뱉은 첫마디는 놀랍게도 안도감보다 책임감에 가까웠다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지우지 못했죠. 그러나 그 순간 전 세계는 그들을 실패한 우주인이 아닌 살아서 돌아온 인류의 가능성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귀환 후 짐 러벨, 프레드 헤이스, 잭 스위거트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이들에게 미국 시민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여합니다. 그러나 나사 내부는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축제 같았지만 실제로는 긴장감 어린 해부 작업이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산소 탱크의 폭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폭발로 인해 정확히 어떤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무너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우주선 설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든 것은 철저하게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소 탱크 2번은 사실 제작 당시부터 결함을 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탱크 내부의 히터 코일은 전압 설계가 잘못되어 있었고 지상 테스트 과정에서 이미 은근한 손상이 누적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잠복해 있던 실패의 씨앗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사령선의 정사각형 필터와 달 착륙선의 원형 필터가 서로 호환되지 않은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나사는 이후 아폴로 14호부터 산소 탱크의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고 모든 장비는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또한 우주인들이 완전히 시스템을 끄고 다시 부팅하는 절차를 정식 훈련 항목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아폴로 13호는 살아서 돌아오기 위한 매뉴얼이 처음으로 탄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러벨, 스위거트, 헤이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러벨은 항공우주 산업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잭 스위거트는 훗날 정치계로 진출해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나 암 투병 끝에 임기 시작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레드 헤이스는 항공우주 방위산업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우주 비행사로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수많은 후배를 길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달에 착륙하지 못했지만 가장 위험한 우주를 다녀온 사람으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이후 아폴로 14호부터는 달 착륙이 다시 성공적으로 이어졌지만 대중의 관심은 점차 식어갔고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인류의 달 탐사 계획은 잠시 멈춰서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는 아폴로 13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기술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시스템 사이의 신뢰였고 사람의 손과 판단이 마지막까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지금도 나사의 비상훈련 매뉴얼에는 아폴로 13 시나리오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력이 끊기고 장비가 오작동하며 산소와 시간 모두 줄어들 때 어떻게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배우는 가장 현실적인 교과서가 되었죠. 그리고 2020년 사건 발생 50주년을 맞이하며 전 세계 우주기관과 언론들은 다시 한번 아폴로 13호의 생환을 조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달에 가지 못한 이야기라기보단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은 이야기,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느냐를 보여준 인류의 이정표였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임무, 그러나 완벽히 성공한 귀환. 이 한 문장이 아폴로 13호를 대변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결국 기술과 용기, 협업과 냉정함, 그리고 인간성까지 모두를 시험했던 가장 인간적인 우주 비행이었기 때문입니다.